저희 식당 자리 없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뒤 그 사장은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골목 어귀에서, 작은 식당 한켠에서,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서 조용히 피어났다 사라지는 이야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문에 나오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온기를 담고 있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때는 어느 가을의 평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던 날이었어요. 낙엽이 인도 위를 구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을 세우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런 날, 경기도의 한 소도시, 번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한적하지도 않은 딱 중간쯤 되는 거리에 오래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진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청국장으로 유명한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집밥 스타일의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 앞 골목길을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어 보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다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검은 면바지, 발에는 뒤축이 달아있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지 손이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이창복 씨였습니다. 올해로 73살, 슬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고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 학비만큼은 제때 대어주려고 명절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고 작은 월세방 하나에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서운하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신이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다 싶기도 해서 그날 이창복 씨가 그 식당 앞까지 걸어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분의 생일이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식들도 이미 일주일 전에 문자 한 통으로 생일 축하를 보냈고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거나 몸이 아파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어요. 이창복 씨는 아침에 혼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오늘은 좋은 거 먹어야지.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제대로. 사실 그에게 제대로 된 식사라는 게 얼마나 오래된 기억인지 몰랐습니다. 평소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거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래도 생일만큼은 식당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동네를 걷다 눈에 들어온 게 진미정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뽀얀 김이 피어오르고 찌개 끓는 소리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았어요. 냄새도 구수했습니다. 이창복 씨는 잠시 멈춰서서 메뉴판을 훑어봤습니다. 된장찌개 8,000원, 청국장 8,500원, 쌀밥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2만 원이 있었어요. 충분했습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 손님들로 제법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3, 3, 5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고 구석 자리에는 중년 부부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홀은 넓지 않았지만 아늑한 분위기였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식물 화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창복 씨가 들어서자 입구 쪽 카운터에 있던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의 이름은 박기수 씨, 45살이었어요. 이 식당을 연지 15년이 됐고 나름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손님을 외모로 평가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박기수 씨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새벽부터 식재료 문제로 공급업체와 마찰이 있었고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가는 마당에 새 손님이 들어오면 주방이 또 바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는 이창복 씨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굽은 어깨, 비닐봉지, 혼자 온 노인.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시키고 오래 앉아 있을 것 같은 손님. 자리만 차지하고 회전율을 낮추는 유형. 혹여 지갑 사정이 안 좋으면 귀찮아질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계산이 옳지 않다는 건 박기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따라 그냥 입이 그렇게 움직여 버렸어요. 저희 지금 자리 없습니다. 홀 안을 돌아보면 빈 테이블이 2개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리가 있었어요. 이창복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홀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박기수 씨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박기수 씨는 시선을 피하며 계산대 위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이창복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왔던 길을 돌아 나갔습니다.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미정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미경 씨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날 혼자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한미경 씨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박기수 씨 쪽을 봤는데 그는 이미 다른 손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미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박기수 씨가 뒤에서 손님 계산을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이창복 씨가 보였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미경 씨는 그를 부를까 말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걸음을 빨리 해서 따라갔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이창복 씨가 돌아봤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숨을 약간 몰아쉬며 다가오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쪽 식당에서 봤는데요. 저도 밥 못 먹고 나왔어요. 저랑 같이 다른 데 가실래요? 이창복 씨는 잠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나는 그냥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부러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이 노인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었어요. 이창복 씨는 또 한 번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골목을 걸어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식집에서 두 사람은 순두부찌개와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요. 한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쪽 식당에서요. 그 사장이 하는 말 들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창복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야 뭐 다른 데 오면 되는 거지. 어르신, 오늘 혹시 특별한 날이신가요? 이창복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왜요? 그 식당 앞에서 메뉴판 오래 보시는 거 봤거든요. 뭔가 마음 먹고 오신 것 같아서요. 이창복 씨는 웃었습니다. 민망하게.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한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일이요? 예. 혼자 사니까 그냥 식당이라도 가서 따뜻하게 한 끼 먹어볼까 했는데 뭐 여기도 맛있으니까 됐어요. 한미경 씨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진짜로요. 이창복 씨는 또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환하게. 감사해요. 이렇게 생일 축하받는 게 진짜 오랜만이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한미경 씨는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찌개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밥 한 그릇이 비어갈수록 이야기도 조금씩 무르익었어요. 이창복 씨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 이야기를 했고 한미경 씨는 꽃집을 열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같이 밥을 먹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식사가 끝날 때쯤 한미경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계산할게요. 생신 선물이에요. 이창복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받아주세요. 이창복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분식집에서 나왔을 때 이창복 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경 씨가 물었어요. 그 봉지엔 뭐가 들어있어요? 이창복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책이에요. 책이요? 예. 옛날에 아들이 쓴 책인데. 한미경 씨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드님이 작가예요? 뭐, 글 쓰는 사람이긴 한데. 저도 잘 몰라요. 요즘 세상에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 그는 봉지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소박한 표지였어요. 두툼하지는 않았지만 꽤 진지하게 생긴 책이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표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저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수혁. 그 이름을 한미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혁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다큐멘터리 한 편을 감독한 사람이었거든요. 도시 빈곤층의 실태를 담은 다큐로 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편의 작품을 통해 약자의 이야기를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특히나 유명했습니다. 이수혁 감독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었거든요. 지역 신문에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몇 차례 연 적도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는 그의 다큐를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수혁 감독의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뒤축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 아들이 쓴 책을 비닐봉지에 넣어 혼자 생일을 보내고 계신 한미경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순간 망설였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어디 계세요? 이창복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바쁜 사람이라 연락 자주 못해요. 아드님이 이 책 주셨어요? 아니요. 동네 서점에서 제가 샀어요. 아들이 쓴 거라니까 사봤는데 아직 다 못 읽었어요. 한미경 씨는 그 말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책을 쓴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아들이 직접 책을 안겨주지는 않았다는 것. 아버지가 서점에서 돈을 내고 아들의 책을 샀다는 것. 좋은 책이에요. 한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이창복 씨가 빙긋 웃었어요. 읽어봤어요? 네. 봤어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아드님이. 이창복 씨는 잠깐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줄은 나도 알아요. 내가 그 애한테 해준 게 없어서 잘 자랐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한미경 씨는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짤막하게 올렸습니다. 진미정 식당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노인이 생일날 혼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외면당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개였는데 하루가 지나자 수백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창복 씨가 이수혁 감독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SNS로 번지고 이수혁 감독을 팔로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어요. 그 글을 본 사람 중에는 이수혁 감독 본인도 있었습니다. 이수혁은 서울의 작은 편집실에서 새 작품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타임라인을 펼쳐놓고 영상을 자르고 붙이던 중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 글 봤어? 혹시 내 아버지 아니야? 링크를 눌렀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이수혁은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생일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셨다는 것, 낯선 사람과 분식집에서 밥을 드셨다는 것.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쉬어있는, 하지만 낯선 건 아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목소리. 이수혁은 입을 열었다가 잠깐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생일이잖아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말을 해, 너 바쁜데. 그래도요. 됐어. 밥은 잘 먹었어. 신경 쓰지 마. 이수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내려갈게요. 안 와도 돼. 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기수 씨도 그 글을 봤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퇴근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박기수 씨가 글을 읽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그 글 속의 노인이 오늘 낮에 본 그 노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노인을 쫓아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이수혁 감독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수혁. 박기수 씨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기수 씨는 이수혁의 다큐를 무척 좋아했어요. 몇 해 전에 본 다큐 중 하나가 박기수 씨 본인의 삶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가난했던 기억,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기억들. 그 다큐를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혼자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수혁 감독의 아버지를 자신이 쫓아냈습니다. 박기수 씨는 핸드폰을 직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영업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기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혼자 서 있었어요. 오늘 낮에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얼굴,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도 언성 하나 높이지 않았던 모습, 그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얼마나 민망했을지, 그 감정들을 혼자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을 걸어나가면서 삼켰을 것을 생각하니 박기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이수혁은 서울에서 차를 몰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방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창복 씨는 방 안에서 아들이 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리자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빙긋 웃었어요. 이 녀석아, 오지 말랬잖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수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창복 씨가 놀라서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이수혁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내가 먼저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일어나.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창복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애써 딴 데를 봤어요.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멋쩍게. 야, 울지 마. 내가 운다. 이수혁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수혁은 아버지와 함께 진미정 앞에 갔습니다. 이수혁이 아버지를 앞세우고 식당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박기수 씨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기수 씨는 이창복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계단 아래로 내려와 두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골목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창복 씨는 한참 박기수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어나요. 밥이나 같이 먹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기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진미정의 된장찌개는 유난히 맛있었다고 합니다. 박기수 씨가 직접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청국장, 잡채, 삼치구이. 생일상이었습니다. 하루 늦었지만 이창복 씨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이 자리에 앉자 그도 앉았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가끔 주고받는 짧은 이야기들. 이창복 씨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박기수 씨는 그 말에 또 눈이 빨개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수혁이 박기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사과하러 먼저 나오셨더군요. 감사합니다. 박기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사람이 잘못을 알아도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창복 씨가 웃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인데. 아버지. 이수혁이 낮게 불렀습니다. 이창복 씨는 또 딴 데를 봤습니다. 눈가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기침을 2번 했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의 이야기도 이수혁의 이야기도 박기수 씨의 이야기도 각각 따로 놓고 보면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친절을 베푼 사람, 잘못을 뉘우친 사람, 화해를 한 사람.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유독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복 씨가 생일날 혼자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으러 갔다는 것. 이 나라에 이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평생을 일했고 자식들을 키워냈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나니 사회 구석에 조용히 남겨진 어른들. 아무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어른들. 이창복 씨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나도 됐다. 뭐하고 돌아섰어요. 아들이 찾아와도 오지 말랬잖아라고 했습니다. 생일날 혼자 밥 먹는 것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셨어요. 그 무심함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는 건지 이분들은 익숙해진 겁니다. 혼자인 것에, 무시당하는 것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에, 그래서 더 이상 섭섭하다는 말조차 안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아팠습니다. 그 일 이후 박기수 씨는 진미정을 조금 다르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거창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오는 노인 손님을 보면 반사적으로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됐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내오게 됐어요. 밥을 다 드시고 나서 더 드실 건 없냐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시작했어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식당에 초대해서 밥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꽤 화제가 됐어요. 물론 장사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료비가 들어가는 일이었죠. 그런데 박기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방법이에요. 이창복 씨도 몇 번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지만 박기수 씨가 직접 찾아와서 와달라고 하니 거절을 못 하셨어요. 그 식탁에서 이창복 씨는 오랜만에 여럿이서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한미경 씨의 꽃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수혁 감독이 찾아왔거든요. 아버지를 데리고. 이수혁은 한미경 씨에게 깊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어주었던 것에 대해. 한미경 씨는 손을 저었어요. 저야말로 그날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어르신한테서. 뭐요? 그냥요. 오래된 걸 받았어요. 이창복 씨가 꽃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국화 화분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거 얼마예요? 드릴게요. 아니요, 사야지. 이창복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한미경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국화 화분을 들었어요. 집에 두면 좋겠네. 한미경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이 오랫동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저 웃음이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이수혁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약자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2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인터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나 혼자 밥 먹는 것도 외로운데 부모님도 그러실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이었어요. 이수혁은 그 댓글들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온 작품들이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거창한 사회 문제보다 이 작은 온기들이 모여서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이창복 씨는 그날 박기수 씨가 차려준 생일상 이야기를 동네 경로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 생일날 밥 진짜 잘 먹었어.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게 다였어요. 식당에서 쫓겨났던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었던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밥이 맛있었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왔어? 와, 내려왔더라고. 좋았겠다. 그러게. 이창복 씨는 짧게 대답하고 화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어요. 그 웃음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지 경로당 친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창복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는 건 모두가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오래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어른들에게 어떤 눈길을 주고 있는가? 길을 걷다가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버스 안에서 자리를 요구하는 노인 앞에서는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주문을 어려워하는 노인 앞에서는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낡은 옷 안에 얼마나 긴 세월이 담겨 있는지, 굽은 허리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시간이 있는지, 느린 걸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녹아 있는지. 박기수 씨는 그날 그 노인을 한눈에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뼈아프게 깨달았어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 저는 그게 박기수 씨의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눈길을 받는 날이 옵니다. 아무도 그날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언젠가 느려집니다.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 곁에 한미경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나와서 저랑 같이 드실래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때 우리 곁에 이수혁 같은 자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자식.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창복 씨처럼 밥이나 같이 먹지 하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밥상이었습니다. 이창복 씨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고 싶었어요. 생일날의 따뜻한 밥 한 끼.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바람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닫았고, 한 사람이 따라 나왔고, 한 사람이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 아들이 내려왔고, 한 사장이 무릎을 꿇었고, 한 노인이 웃었습니다. 밥상 하나가 이 모든 걸 이어줬어요. 우리 사회에서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밥상은 관계를 잇는 자리예요. 밥상은 위로를 전하는 자리이고 사과를 받는 자리이며 화해를 하는 자리입니다. 밥이나 같이 먹지. 이창복 씨가 박기수 씨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밥이나 같이 먹지라고 말하는 것. 그게 얼마나 넉넉한 마음인지. 아마도 이창복 씨는 그 마음을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익혀왔을 거예요. 쉽지 않은 세월을 겪으면서 사람에게 서운해도 그냥 넘어가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참 넉넉해지게 됩니다. 이수혁은 그 이후로 매년 아버지 생일마다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진미정에서 밥을 먹었어요. 박기수 씨가 특별히 상을 차려줬고 동네 몇몇 분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창복 씨는 그날 많이 드셨다고 해요. 오랜만에 식욕이 왕성하셨다고. 이수혁은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가 드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손을 봤어요. 거칠고 큰 손.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시멘트를 바르고 철근을 나르고 갖가지 일을 해온 손. 그 손으로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수혁은 오래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명절에도 현장에 나가면서 남긴 말. 밥은 잘 챙겨 먹어라.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리도 섭섭하게 들렸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다고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밥은 잘 챙겨 먹어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멀리 사시는 어르신 이웃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오르셨나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창복 씨 같은 어른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지하철 노약자석에도 있습니다. 한미경 씨 같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전화 한 통,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른 친척께 전화 한 통, 혹은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문을 한번 두드려 보는 것. 밥은 드셨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 거창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정책이 생긴다고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이 식당 앞에서 일어난 일 하나가 그 동네를 조금 바꿨습니다. 박기수 씨가 매달 어르신들을 초대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식당들도 하나둘 비슷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미경 씨의 꽃집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들르게 됐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잠깐 앉아 있으러, 이야기 나누러. 이창복 씨는 그 동네에서 어느새 유명한 어르신이 됐어요. 물론 정작 본인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셨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골목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미경 씨가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밥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 그 작은 용기 하나. 우리는 모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가끔이라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복 씨가 그날 원했던 건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생일날 혼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누군가 오늘 생일이죠? 하고 먼저 알아봐주면 하는 마음.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잠깐이라도 사람 냄새를 맡고 싶은 마음. 그게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비싼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 눈을 맞추는 것, 가끔 안부를 묻는 것, 가끔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 그게 그분들에게는 된장찌개 한 그릇보다 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금 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봐 주시면 어떨까요? 골목을 걸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마트에서 줄을 설 때도, 혹시 어딘가에 이창복 씨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봄이 오던 어느 날, 이창복 씨는 아들 이수혁과 함께 진미정에 갔습니다. 박기수 씨는 두 분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창복 씨 단골 자리,
창가 햇살이 잘 드는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이창복 씨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요. 박기수 씨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창복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골목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가고 강아지가 코를 킁킁거리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수혁이 아버지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날 좋다. 이창복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창복 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그 표정에 오랜 세월이 담긴 작고 조용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아니, 어쩌면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부디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해 두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이창복 씨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복 씨는 1951년 경북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은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어요. 나라 전체가 폐허 위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이창복 씨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6남매를 키웠어요. 이창복 씨는 그중 셋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가 고팠습니다. 겨울에는 솜이 빠진 이불을 덮고 잤어요. 학교는 읍내까지 걸어서 1시간이었고 비가 오면 신발이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좋아서이기도 했고 집에 있어도 딱히 따뜻하지 않았으니까요. 중학교를 마친 후 이창복 씨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청계천 근처 공장에서 일을 구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사판 인부들이 쓰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잤습니다. 밥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김치 한 가지에 국 한 그릇이어도 밥이 있으면 됐습니다. 22살에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무였어요. 시멘트를 섞고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 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있었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26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이름은 정순이었어요. 같은 동네 고향 출신이었는데 서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창복 씨는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월세 방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바로 이수혁이었어요. 이수혁이 태어나던 날 이창복 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날따라 현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독이 중요한 공정이라며 자리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창복 씨는 결국 퇴근 후에야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처음 본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창복 씨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들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작고 붉은 주먹. 그 손이 이창복 씨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을 이창복 씨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복 씨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을 거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이 자랐으니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창복 씨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명절 전날 밤에도 현장에 나가는 것, 자식들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점심을 굶는 것, 아이들 운동회 날 가지 못해도 혼자 속으로 잘 됐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이창복 씨가 아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수혁이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자주 모이는데 이수혁은 돈이 없어서 한 번도 같이 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먼저 집에 온다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 부엌 식탁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녀간 것 같은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수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수혁은 집에 와서 잠든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거칠고 그을린 얼굴. 손은 이불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었는데 상처 자국이 여러 개였습니다. 이수혁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창복 씨의 아내 정순이 씨가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오랫동안 아프셨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을 버티지 못했어요. 이창복 씨는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이들도 왔어요. 이수혁도 올라왔고 딸도 왔습니다. 병실에 넷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정순이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 이창복 씨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 말이 없어도 편안했던 사람. 이창복 씨가 배고프면 밥을 차려줬고 아프면 죽을 끓여줬고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줬던 사람. 그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창복 씨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고 난 뒤 이창복 씨는 빈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절차를 밟으러 나갔고 간호사들도 나갔어요.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에서 흘렀어요. 무릎 위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어요. 이창복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어요. 자식들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이창복 씨는 혼자 사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몰랐어요. 세탁기 사용법도 몰랐습니다. 청소는 어느 정도 했지만 집이 이상하게 커 보였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컸는지. 처음 몇 달은 자식들이 자주 왔습니다. 이수혁도 내려오고 딸도 왔어요. 그런데 일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이창복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와도 뭘 해줄 것도 없다고, 너네도 바쁜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왔습니다. 이창복 씨가 원하는 것처럼. 사실 이창복 씨는 오기를 바랐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보고 싶다고 말하는지, 어떻게 외롭다고 말하는지. 그래서 혼자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내가 옆에서 화투패를 정리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창복 씨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면도 잘 끓이게 됐고 세탁기도 다룰 줄 알게 됐어요. 슈퍼에 가서 반찬 두어 가지를 사오고 밥을 지어서 혼자 드셨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화투도 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가끔 밥을 혼자 먹을 때 조금 시렸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뭘 드셨는지 아시나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아시나요? 요즘 어디가 아프신 건 없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생각이 자주 드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묻지 않으면 말씀 안 하세요. 괜찮다고 하세요. 잘 지낸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이 세대 어른들의 방식이에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다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괜찮다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이수역은 아버지가 혼자 생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글을 읽고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아마 물어봤어도 괜찮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눈으로도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닌 것들을. 아버지가 신발이 낡았다는 것. 어머니가 밥을 제대로 안 드신다는 것. 전화할 때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것. 예전보다 말이 더 줄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이창복 씨 세대의 어른들은 참 특이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가난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일으켰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공장을 세우고 빌딩을 지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그 돈을 나라에 보냈어요. 끼니를 굶으면서 자식들 교육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노후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이창복 씨 같은 분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길을 걷다가 버스에서 슈퍼에서 우리 곁에 있는 이 어른들에게 당신이 살아온 삶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 말이 그분들한테 된장찌개 한 그릇보다 더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수역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손으로 쓴 편지를요. 편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 사람만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수역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평생 못했던 말들을 썼어요.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던 말들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창복 씨는 그 편지를 서랍 안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가끔 꺼내서 읽으신다고요. 읽을 때마다 안경을 닦으신다고. 안경에 뭔가 묻었다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은 그 순간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식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동받은 직후 바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께 지금 바로 연락을 해보세요. 전화를 하기 어려우시다면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문자도 어려우시다면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 밥 먹었어? 생각났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창복 씨가 식당에서 쫓겨났을 때 필요했던 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길이었어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눈길.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그냥 눈길 하나. 그 눈길이 누군가에게는 생일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창복 씨는 생일날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그것뿐이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많은 게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창복 씨는 된장찌개를 드셨어요. 분식집에서 한 번, 진미정에서 한 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주 드셨을 겁니다. 이수역이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진미정에 가서 된장찌개를 드셨을 거예요. 박기수 씨가 반갑게 맞이하고 창가 자리에 앉으시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창복 씨는 숟가락을 들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맛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별거 없이 이게 행복이구나. 평생 힘들게 살아왔고 많이 외로웠고 많이 참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뜨거운 된장찌개 한 그릇과 옆에 앉은 아들이 있다면 그게 충분하다고. 그 마음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눈물이 나셨나요? 아니면 웃음이 나셨나요? 아니면 그냥 가슴 어딘가가 조금 뭉근해지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든 그 마음 그대로가 좋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앞만 보고,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런데 이창복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옆을 봐도 된다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으면서 잠깐 멈춰도 된다고. 그리고 그 잠깐의 멈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꽃이 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씨앗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거예요. 어느 골목에서, 어느 식당에서,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그 싹이 누군가의 생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